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에서 발견되는 진해를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는 이런 가드닝 도중에 흙에서 나타나는 진해를 중점적으로 적었었는데요. 가드닝을 하지 않아도 진해가 출몰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진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모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이렇게 화분에서 진해가 나왔을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미리 적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영상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진해가 나타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도 적었지만 우리나라에 사는 진해의 종류는 많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진해는 굉장히 크고 굵은 왕진해, 그 다음에 가늘고 긴 땅진해, 그리고 짧고 굵은 돌진해예요.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진해는 첫 번째 말한 왕진해입니다. 이 왕진해는 굵기 때문에 입도 커요. 대가리가 크고 입이 커요. 그리고 이빨이 크고 날카로워요. 저희 아빠가 농사를 지어서 손과 발의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데도 불구하고 왕진해가 아빠 손을 물어서 커다란 이렇게 크게 물어서 피가 철철 나신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왕진해는 물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산성 베이스의 독이 있기 때문에 이 독에 의한 알러지 반응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독을 안 타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독을 안 타는 분들도 물리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왕진해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진해예요. 진해가 왜 인간의 주거 공간으로 들어오느냐를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먹이 활동을 위해 침입하는 거예요. 진해는 작은 벌레, 동물 이런 걸 먹고 사는데 돌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흙 속에 있는 작은 미생물, 벌레 같은 걸 먹고 살아요. 그보다 큰 벌레 그리고 동물은 돌진해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돌진해가 이 흙 밖을 나오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땅진해의 경우에도 길이는 길지만 얘네들이 몸통 자체는 굉장히 가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입이 작아서 큰 동물을 먹을 수는 없고 돌진해처럼 작은 벌레나 미생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얘네들도 웬만하면 이 흙밖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왕진해인데요. 이 왕진해 같은 경우에는 크면 클수록 더 큰 동물을 먹기 때문에 흙 속에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잇감이 떨어지면 이 흙 바깥으로 나와서 이동을 하곤 합니다. 왕진해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개구리도 먹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먹잇감을 찾아서 이동하다 보면 인간의 주거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는 자기가 살만한 거주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어느 경우냐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촉촉한 흙 속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숲에 들어가면 낙엽들이 쌓여있는 부엽토, 퇴적층 이런 층에서 진해가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은 물에 잠겨서 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진해는 본능적으로 습하지 않은 건조하고 보송보송한 환경을 찾아 잠시 일시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근처에 민가가 있다면 당연히 이 민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왕진해가 언제 많이 집에 들어오냐면 비 오기 전날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시면 진해 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알려드렸다시피 진해약은 이런 뿌리는 액상형 약이 있고 또 판테스라던가 뭐 버그제로 이런 가루형 약이 있어요. 약효를 떠나서 일단 집 안에서는 이런 에프킬라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가루형 같은 경우에는
뿌려두면 그게 바람이나 혹은 사람 지나가다가 발에 묻어서 실내로 유입되기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가루형 약이 진해를 죽일 만큼의 약성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호흡기로 유입이 됐을 때 어른아이나 어른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동물을 키운다면 이 동물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루형 약은 집 바깥에서 쓰는 용도로만 쓰시고 집 안에서 쓰실 때에는 이런 액상형 약을 써주세요. 지금 저희 집에는 모기를 죽이는 좀 약한 성분의 에프킬라가 있는데 이 정도로는 쬐깐한 돌진해 정도는 죽일 수 있는데 크기가 큰 왕진해 같은 경우는 얘가 조금 부실할 수 있어요. 크기가 큰 왕진해가 출몰되는 뭐 저층세대라던가 주택, 빌라 이런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약성이 좀 더 진한 바퀴벌레용이나 개미용 에프킬라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는 방법을 볼게요. 우선 잘 흔들어 주시고요. 진해는 바깥에서 외부로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바깥과 외부가 연결된 곳에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파트 같으면은 창, 문, 그리고 하수구가 있어요. 일단 약을 뿌리실 때는 이런 홈을 따라 쭉 뿌려주세요. 이러면 약효가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약을 바닥에만 뿌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벽면을 따라 쭉 뿌리신 다음에 이 천장? 여기는 여기로 진해가 올까 싶어서 안 뿌리시는데 여기도 반드시 뿌리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모기용이라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분사되는데 개미용이랑 바퀴벌레용은 앞에 좀 빨대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집중 분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뿌리셔야지 훨씬 더 이렇게 좀 좁은 면적의 약이 집중되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진해 박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장에 다 뿌리셨으면 이제 다시 또 벽만 따라서 쭉 내려오세요. 이렇게 모든 벽면을 따라서 쭉 모든 창틀을 따라서 쭉 뿌려주시고요. 현관문이 있으면 현관문 밑으로도 이렇게 현관문 문틀도 이렇게 쭉 위아래로 다 뿌려주시고요. 가장 간과하시는 부분이 이 하수구입니다. 이 하수구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벌레가 올라올까 싶으신데 사실 진해뿐만 아니라 바퀴벌레, 뭐 돈벌레, 그리마 같은 모든 벌레들이 이 하수구통을 통해서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 안에가 굉장히 미끄러워서 곤충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하수구는 약간 이렇게 좀 물때 낀 것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곤충들이 이 하수관을 타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하수관의 그런 어떤 물때 같은 거에다가 알을 낳는 벌레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수관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도 반드시 약을 뿌려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하수관에서 벌레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전기소독을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도 있고 또 집에 비우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기소독을 안 받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전기소독을 안 받게 되다 보면은 안 받는 세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동방역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수관에 더 많은 해충들이 살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기소독은 꼭 받으시고요. 추가 소독 공지가 있으면 그것도 꼼꼼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파트처럼 전기소독을 해주지 않는 빌라나 주택, 그리고 뭐 소독을 받을 수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약을 넓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프킬라 같은 경우에는 약의 유효 기간이 넉넉 잡아 일주일이고요. 셀스코 같은 데에서 이 뿌려주는 약이 있어요. 관리할 때 쓰는 약. 그런 약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 약을 뿌려놓고 물을 뿌려버리면 당연히 약이 금방 물에 녹아서 사라지기 때문에 약을 뿌린 후 여기에 좀 말라붙듯이 고정될 때까지 여기를 물을 안 쓰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 물을 부득이하게 자주 써야 되는 공간, 뭐 세탁기가 있다거나 욕실이라던가 이럴 때에는 약을 자주자주 살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베란다에 있는 하수관만 뿌렸는데요. 세탁실에 있는 하수관, 그 다음에 욕실에 있는 하수관, 세면대 이런 데에도 약을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 안에 진해가 이미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집안 곳곳에도 약을 규칙적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에도 바닥뿐만 아니라 벽, 그리고 천정에도 빠짐없이 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해는 바닥에만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나무를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벽면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도 모든 길에다가 약을 뿌려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뿌려지는 모기약이라서 그러는데 개미나 바퀴벌레용 그 빨대 같은 거 세워서 이렇게 좁게 분사해주세요. 약효가 집중되기도 하고 이런 거 뿌리는 게 사람이나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인간들에게 유입되는 그런 거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뿌리시다 보면은 가구 같은 게 있어서 모서리 따라 뿌리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벽면을 따라 오시다가 이 바닥에 이렇게 이 바닥 밑에도 자주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냉장고, 싱크대 이런 것도 바닥은 물론이거니와 요런 틈새 요런 데도 요런 데는 오히려 좁은 것보다는 이렇게 광범위한 게 좋아요. 쭉 뿌려주세요. 사실 이걸 일주일마다 한 번씩 뿌려야 되는데 약을 꼼꼼히 뿌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약도 되게 많이 들어요. 집이 다 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순간 소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해가 출몰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든 부분에 꼼꼼하게 뿌려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런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상식이긴 한데 여기에서 지금 가스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 이 뿌리는 약 이거는 가연성 액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불만 조심하시는 게 아니라 열, 온도, 높은 온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스뿐만 아니라 인덕션 같은 경우도 주위에 뿌려 놓으면 나중에 그거를 작동시켰을 때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기 근처에는 뿌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루형 진해약이 없어서 대신 이 비슷한 이미지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판데스나 버그제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잎이 좀 뾰족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넣고 이렇게 뿌리면 좁게 이렇게 가늘게 뿌리는 게 가능한데 그 약이 이게 하얀 가루라서 이게 물에 녹으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한 달마다 이렇게 뿌리시는 게 좋은데 비 오기 전날에는 그때 이제 진해가 가장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남은 날짜 상관없이 듬뿍듬뿍 이렇게 집 둘레로 삥 뿌려주시고요. 이 가루, 이런 식의 가루형 약을 쓰실 때 또 주의하실 점이 보통은
땅에 지네가 살기 때문에 땅 위에다가 많이 뿌리세요. 집 주위로 가령 이렇게 집이 있다 그러면은 요 둘레를 이렇게 쫙쫙 뿌리시는데요. 문제는 지네가 요 위에 이미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붕이라던가 뭐 벽면에. 그렇기 때문에 지네는 요 벽, 천정까지 모두 커버하셔야 돼요. 그래서 벽면 같은 경우는 집 바깥쪽에 있는 외창 주위로도 이렇게 쭉 에프킬라 같은 걸 뿌려주시고요. 옥상이 있으시면 옥상 위에 올라가셔서 옥상 이 주위를 따라서 이렇게 가루약을 또 뿌려주세요. 가루약은 옥상과 여기 집 밖에 이렇게 뿌려주셔야지 좋습니다. 제가 모든 진해약을 사본 건 아니지만 약성분이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제초제 성분의 입제라는 농약과 굉장히 흡사한데 이게 대부분의 제초제와 살충제, 농약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이듯이 이것들은 피부에 닿으면 닿는 순간 죽지는 않은데 이것들이 피부에 이렇게 닿으면 조금씩 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효가 바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죽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노출된 약의 양에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종국의 죽음에 이르는 건 거의 마찬가지예요. 물론 약이 너무 조금 노출됐으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정 이상의 약을 피부로 접했으면 느리더라도 결국에 뭐 동물이나 곤충은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해한테만 해로운 게 아니고 사람이나 아니면 애완견, 애완묘 같은 동물에게도 사실은 안 좋아요. 단지 우리가 신경이 마비될 정도의 치사량은 아니기 때문에 느끼기에 무해한 것으로 느껴질 뿐이지 완전히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뿌리는 액상형 살충제라던가 이런 가루형 살충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실 때에는 특히 사용 방법에 맞춰서 쓰시고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쌍형보다는 이 가루형이 훨씬 더 해로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반려동물이 닿을 수 있는 활동 범위 안에는 약을 뿌리지 마시고 만약 그 안에 부득이하게 뿌려야 할 때는 그곳에 어린아이와 반려동물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루형 약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사용 방법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좋기 때문에 이 화분에 진해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 가루형 약을 화분에 살포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는 화분에서 진해가 나타났을 때 혹은 화분에 진해가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분에서 진해가 발견이 됐을 때에는 사실 그 화분의 흙을 버려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식물의 뿌리가 다치지 않게 화분에서 꺼내서 흙은 일반 쓰레기로 봉지 같은 거에 담아서 최대한 빨리 버리시고요. 이 식물에 묻은 뿌리는 물로 이렇게 씻어서 흙을 최대한 깨끗이 버려주셔야 돼요. 육안으로 보이는 돌진해 외에도 진해의 알 같은 것들이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뿌리에 묻은 흙까지 씻어내는 건 사실 식물한테 위험한 일이긴 해요. 자칫 잘못하면 식물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 묻은 흙까지 씻어내는 게 가능한 식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푸미라라든가 아니면 파키라, 테이블 야자 이런 것들은 모두 수경 재배가 가능한 식물들이에요. 수경 재배가 가능한 식물들은 뿌리에 묻은 흙을 씻어냈을 때 이거를 다시 화분에 심었을 때 얘가 몸살을 앓더라도 다시 빠르게 빼어서 물꽂이를 해두면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뿌리를 씻어내는 거를 한번 시도해볼 만한 식물들이에요. 하지만 고사리처럼 뿌리가 너무 엉겨 있어서 말끔히 씻어내기 힘든 종류라던가 아니면 은대난초처럼 이렇게 야생화 같은 경우 한국 고유의 식물, 그 다음에 또 나무 이런 것들은 뿌리에 있는 흙을 다 씻어냈다가는 자칫 몸살을 앓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완벽히 흙을 갈아주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뿌리를 씻어내고 남은 흙은 화단이나 이런 거에 버리거나 처분하는 게 가장 좋지만 흙도 비싸기 때문에 이 흙을 버리는 게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식물을 빼고 남은 이 흙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흙을 소독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이 경우의 장점은 진해의 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잘 안 죽어요. 뭐 물에 잠겨놨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잘 안 죽는데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는 완전히 죽기 때문에 진해 알까지 완전히 박멸하기에는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화분에서 돌진해가 나온 경우 같은 경우에는 화분 받침, 그 다음에 이제 겉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데에다가 액상형 약을 뿌려주시고요. 이 화분에다가 물을 흠뻑 주시면, 여기서 물을 흠뻑 준다는 거는 흙 속에 있는 공기층이 전부 사라질 정도로 흠뻑 준다는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흙 속에 공기층이 전혀 사라지게 되면은 진해가 익사하게 되기 때문에 진해, 지렁이 이런 동물들은 이 흙 바깥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 바깥으로 나올 때 가장 가까운 쪽, 위쪽에 있었으면 이 화분 위쪽으로 올라올 거고, 아니면 이 화분 밑에 배수구 쪽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탈출을 하려고 할 텐데요.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이런 곳에 약이 뿌려져 있다면은 그 약에 피부를 접하면서 진해가 죽게 됩니다. 진해, 지렁이 이런 게 죽게 돼요. 이렇게 한 번에 해서 죽지는 않고요. 익사시켜서 진해를 죽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진해는 당장 익사해서 죽거나 아니면 기어나오다가 약에 묻어서 죽지만 진해가 낳은 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흙 속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부화해서 성충이 되어 다시 또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익사시키는 건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화분에 물을 주면서 익사를 시켜야지 유충까지 완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물을 듬뿍듬뿍 주는 건 식물에게 좋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과습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흙을 교체해주는 판을 추천드립니다. 화분 때문에 이 베란다에만 돌진해가 있어서 약을 살포하실 경우에는 약에 뿌리고 화분 주위에 뿌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돌진해가 실내로 유입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실내와 연결된 창틀, 문틀에도 바닥, 위, 천정까지 또 주기적으로 빠짐없이 뿌리신다면 돌진해가 먹이를 찾아 이동을 하거나 혹은 왕진해, 실진해 이런 것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을 할 때 거실, 안방 같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식물의 상태가 좋다면은 여름철에는 겸사겸사 수경재배로 전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 수경재배는 제가 블로그에도 적어드렸지만 식물의 폭풍성장에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식물에게는 흙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다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 주기도 어렵고 바깥 환경이 일부 식물들에게는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잠깐 수경재배로 도망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수경재배 하는 법,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거는 제가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동영상에도 적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셔서 수경재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경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수경재배를 햇빛이 비치는 바깥에다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방그늘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 수경재배하는 요 물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두어도 온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잘 안 썩는데 이렇게 요즘처럼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은 환경에서는 이 물을 바깥에 두면 잘 상합니다. 그리고 식물도 잘 죽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반드시 실내에서 키우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지나갈 때까지 실내에서 키우시다가 가을이 되면 흙에다 다시 심어주시면 되는데 그때 주의하실 거는 그때 사용하는 흙이 설령 인터넷이나 혹은 하원에서 산 소독된 흙이라고 할지라도 그 흙에 지렁이나
진해 같은 벌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산 흙이어도 한 번쯤 소독을 하고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소독 방법은 고온으로 소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온으로 소독하는 방법 모두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 간단하게는 그냥 흙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서 죽인 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영상이 진해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